자, 일단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서 매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따라서 돈을 받을 권리, 즉 생기는 부분에서는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1년 안에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채라고 봐야 되겠죠.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P가 답이 되겠죠. 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건물은 자산. 상품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들여서 갖고 있는 걸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자산.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외상으로 상품을 사가지고 들여올 때 그걸 바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나중에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따라서 부채가 되겠죠. 자,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합한 통합 계정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을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아까 권리는 뭐라고요? 자산. 자, 자본금은 회사의 돈이 이제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있어야 굴러가고 회사에 돈을 넣어서 자본금을 출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예적금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1년 이내로 우리가 금융상품을 들어간다면 단기 금융상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재화에 해당이 되니까 자산이 되겠죠. 자, 바드러움은 상품을 우리가 매출을 하면서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음에는 만기일이 있어서 그 만기일이 도래를 했을 때, 만기일이 되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드러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따라서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단기 대여금. 단기니까 1년 안에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것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해요. 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따라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품을 사들이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건 부채라고 했으니까 부채, P를 넣으면 되겠죠. 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외상매입금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서 들어가는 게 외상매입금이라면 미지급금이라는 건 상품 외에 계정이 돼요. 예를 들어 비품을 살 때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줄게요. 이러고 사는 거는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따라서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단기 매매증권인데요. 우리 혹시 주식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뭐 상관은 없어요. 자, 회사에서는요, 돈이 좀 남으니까 그 돈을 자금을 융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금을 굴려요. 그러면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불리느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목적이 아니라 단기라고 했죠? 짧은 기간 동안 매매에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들이는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내가 이제 받을 권리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산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14번의 미수금. 아직 수금하지 못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외상매출금과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면서 아직 돈을 못 받은 걸 외상매출금이라 하지만 미수금의 경우는 상품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대여금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비품을 팔았는데 그 비품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수금으로 들어가게 돼요. 즉 상품 외의 것들에 대해서 돈을 아직 수금을 못한 거, 그거를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지급어음. 요거는 상품을 우리가 사오면서 외상으로 사온 게 아니라 어음을 써주고 사온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요 라는 어음을 써서 주고 상품을 사왔을 때 지급어음이라고 적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급할 어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 피. 상품 매출 이익은 말 그대로 풀면 돼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익이 생긴 거. 자, 수익이니까 G 넣으면 되겠죠? 이자 비용, 이자가 생겨서 그에 대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간단히 이자 비용이 어떤 경우 생길 거냐면 우리가 단기 차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돈을 그대로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원금의 이자까지 갚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자 비용이 되겠죠?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바로 비용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쉽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자 수익. 이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 대여금을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으면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게 이자 수익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의 잡비. 잡비는요, 뭐 쓸데없이 이거저거 드는 비용을 잡비라고 해요. 우리가 돈 드는 것,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계정 과목을 적게 되면 계정 과목이 진짜 많아져요. 그러면 분계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들은 잡비라는 계정으로 통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잡비니까 비용이니까 V. 자, 임대료는요. 임차료랑은 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임대료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건물주는 건물을 임대를 내줘요. 그러고 달마다 돈을 받죠. 그게 임대료예요. 즉 임대료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차료는요. 그 안에 있는 세입자 입장이에요. 세입자는 매 달마다 월세를 또는 뭐 임차료를 내게 되죠. 그게 바로 임차료고 임차료는 비용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2번의 상품 매출 손실. 상품을 매출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매출할 때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우리가 상품 중에 인기가 없는 상품들을 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안 팔게 되면 악성재고로 남아있게 되고 자꾸 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눈물을 머금 거라도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원가보다 더 싸게 팔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손해본 거니까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비익. 자비익은요.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이익을 자비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길 가다 돈 주웠어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 적을까요? 하긴 요즘 길 가다 돈 주워도 뭐가 어떻다고는 하더라. 그러면 길 가다 돈 주운 거 말고 뭐라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책이 많아서 그거를 중고장터에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이런 거 뭐라고 적어요? 뭐 회계상으로 적긴 좀 애매하죠. 그런 거면 자비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긴 이익인데 이거를 뭐 매번 생기는 이익도 아니고 가끔 아주 잠깐 뭐 이렇게 생기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정 과목을 따로 적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적은 이익이 바로 자비익인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니까 G. 잡손실은 반대로 뭐 쓸데없이 생긴 손실들 있죠. 뭐 자잘자잘한 손실들 이런 것들을 잡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손실은 비용이니까 V. 자,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는데 그에 대해서 이 어떤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음으로써 돈을 납부를 해야 됐던 그런 경우라면 수수료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비. 소모품이라는 거는 뭐냐면 비품하고는 살짝 다른데요. 우리가 써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볼펜 같은 경우 제가 평생 쓸까요? 한 3년, 5년 쓸까요? 아니죠. 보통 제가 뭐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라고 한다면 일주일 안에 떨어져 버렸던 게 볼펜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볼펜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금방 써버리니까 비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볼펜은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소모품이다. 얘는 그러니까 자산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소모품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 금방 써버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자 라고 한다면 소모품 B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모품 B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 소모품으로 나오면 그건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8번의 보험료. 뭐 여러분들 모든 들어있는 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에 대해서 비용을 내시죠? 그게 보험료예요. 따라서 비용이 되겠죠? 자,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는요, 우리 항상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 주민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산세라든지, 그거는 매 년마다 또는 매 달마다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급여. 급여는 내가 일을 했을 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한 1개월치를 받는 거 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라서. 근데 왜 급여가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냐,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급여는 회사 입장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회계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 직원을 뽑은 거고 그 직원이 일을 해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되겠죠. 자, 31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것도 말 그대로 풀면 되는데 유형자산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책상 또는 의자, 이런 것들은 3개월 쓰고 버리거나 뭐 한 달 만에 버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한 뭐 7년, 8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일단 비품이고 이런 것들이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그걸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자산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 당근마트에 팔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처분하면서 손해가 생긴 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물건들은요,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노트 9이에요. 좀 오래되긴 했죠. 제가 이 핸드폰을 살 때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2년 약정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한 2년 정도 쓰긴 썼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사실래요? 안 사실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써서 그런가요? 그럼 제가 안 쓴 새 노트 9을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사실래요? 역시 아니에요. 왜? 세월이 그만큼 가서 얘 자체가 진부화가 돼버렸거든요. 즉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썼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일단 가치가 그만큼 감소를 하게 되죠. 똑같은 상품이지만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걸 감가라고 하고요. 그 감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저는 이거 2년 약정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100만 원에 샀다고 했죠. 그리고 팔지 않을 계획이에요. 이거 뭐 제가 안 팔고 그냥 저는 그대로 쓰고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실제 감가는 빵원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제가 또 공짜로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뭐 물건을 쓰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취득했던 물건이 예를 들어 책상이 5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그동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얘의 가치가 3만 원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내가 중고장터에 팔려고 올렸는데 3만 원에 올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팔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3만 원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애누리해서 2만 원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3만 원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를 본 거죠. 얼마? 1만 원을 손해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게 3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 높게 한 4만 원을 올렸는데 팔렸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번엔 처분 이익이 생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원래 가격에서 감가상각이 된 가격, 그걸 원래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그 장부가액이 있을 때 내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낮다라고 한다면 이익을 본 거겠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장부가보다 처분가가 더 낮은 경우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서 비용이 되더라. 이해가 좀 되세요? 자, 32번의 광고 선전비. 이거는 이제 광고하거나 선전할 때 들어간 비용을 광고 선전비라고 해요. 그 다음 33번의 수도 광열비. 이거는 우리 수도세나 아니면은 전기세 또는 난방 이런 것들을 수도 광열비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라 보면 되겠고요. 여비교통비. 이거는 이제 출장 갔던 어떤 사원이 만약에 뭐 출장 갈 때 여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어떤 교통비 이런 것들은 다 여비교통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요거는 아까 그 주식을 팔 때 내가 만약에 5,000원에 샀는데 시장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생기는 그 손해가 바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5,000원에 샀는데 만약에 3,000원으로 내려가서 내가 이거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더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팔았다고 한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2,000원이 나는 거죠. 그런 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자, 통신비. 우리 일반적인 전화가 통신비겠지만 전화만이 아니라요. 인터넷 요금이랑 그리고 우편, 왜 등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통신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도 당연히 비용인데요. 왜 그런 것들이 통신비로 들어가냐면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전화가 있기 전에 먼저 이제 인터넷이 나왔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전보, 그쵸? 그래서 우편,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전화요금 이런 것들은 통신비로 몰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 맞았어요? 어차피 오픈북으로 했어서 그래도 많이 맞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채점해 보시고 일단 왜 얘네들이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인지 한 번씩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아닌 것을 체크해 볼게요. 회사의 상품 40만 원을 보관하다. 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품은 원래부터 나한테 있었고 그냥 보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죠. 따라서 X. 2번 화재로 인하여 100만 원의 창고 건물이 소실되다. 소실이라는 건 뭐냐면 타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보시면 창고 건물이 없어졌죠.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건물을 없애면서 재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적게 됩니다. 자, 3번 상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건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 외상 매출 부분 이렇게 해서 분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품을 팔았다라는 자산이 일단 없어지거나 수익이 생기게 되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본금이 생기는 거래가 돼요. 따라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거래처인 경기상회에 갑상품 20만 원을 주문하다. 자, 이건 어때요? 우리가 거래처인 경기상회에 갑상품을 주문을 하긴 했지만 20만 원을 줬나요? 그런 얘기 없죠. 즉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없고요. 주문했다고 내가 그 상품을 바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즉 회계상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으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자, 6번. 매월 급여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 1명을 채용하다. 자, 지급하기로 했죠. 지급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거든요. 자, 7번. 강원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나한테 생겼고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도난당하다. 도난당하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졌죠. 자, 일단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 있었네요. 따라서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 거래처 한성상회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0만 원이 대손되다. 대손이라는 건 못 받게 되었다라는 걸 대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손이 되었다라는 내용에서 일단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삼각비로 처리가 될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분계는 나중에 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에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자동차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는 일종의 나의 어떤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값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것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했죠. 즉 얘도 자동차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에서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계는 원래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직접법은 사실 쓰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자면 자동차가 원래는 차변의 자산으로 있겠죠. 자동차 자산이 감소하면서 감가상각비, 비용이 생기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직접법으로 적진 않고 회계상으로는 간접법으로 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11번.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하다. 자, 하기로 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거래가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00만 원을 대여하다. 자, 이건 어때요? 받기로 한 것까지는 거래가 아니겠지만 300만 원을 대여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빌려줬으므로 우리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거래인 거, 거래가 아닌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혹시 질문 있나요? 이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밑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일단 교환거래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익거래라는 것은 한쪽 계정의 수익 또는 비용만 있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해요. 그리고 혼합거래는 이 두 가지가 한 계정이란다. 한쪽 부분에 뭐 차변이든 대변이든 간에 한쪽 부분에 이 두 가지 거래가 같이 들어간 걸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자,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테니 일단 넘어가면서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보고 분계의 거래와 종류를 표시하시오 라는 내용인데요.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 개시하다. 쭉 내용들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배포용 용사 말고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분계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하시오 라는 부분에서 한번
분개를 해보죠. 우리 요거를 하기 전에 요 옆에다가 T자 계정 한번 또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있고 자산이 회사 입장에서는 늘어났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은 많이 보니까 그냥 제가 칠판 말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현금이라는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60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출자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회사에는 출자금, 즉 자본금이 쌓이게 되죠. 따라서 여기 대변에 자본금이 600만 원. 자본의 증가 요소고요.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적는 거는 아마 요 밑에 제가 차대변에서 적혀 놓을 거니까 거기다 적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를 한 거예요. 즉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가 이루어졌죠. 따라서 이 거래를 무슨 거래라 하냐면 교환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요거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 여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라고 해요. 이 비품을 구입했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선 비품이 생겼죠. 따라서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자산이니까 원래 계정 어디예요? 차변이죠. 증가는 원래 계정에 적는 거예요. 따라서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요. 100만 원.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대변에 이거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게 아직 돈을 지급 안 했잖아요.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미지급금은 부채죠. 빚이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의 증가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거래는 어때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가 있었으니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만 있었으므로 교환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외상매출금은 원래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 즉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이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받음으로써 돈 받을 권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원래 자산은 어디예요? 차변에 들어가지만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질 땐 어디다 적냐면 반대편 계정에 적어요. 따라서 이 외상매출금은 어디 적히게 되냐면 대변에 적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자산의 감소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로 받았냐? 현금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 자산이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붕괴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붕괴를 하는 거예요.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거래처에 외상매입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뭐였어요? 우리가 상품을 사가지고 오면서 외상으로 한 거. 돈 나중에 드릴게요 하고 산 거. 자, 나중에 드릴게요니까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면 뭐다? 부채다. 자, 근데 부채가 원래 계정은 어디예요? 대변. 대변인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갚고 있어요. 돈을 갚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가 사라져야 되죠. 외상매입금이. 그럼 원래 부채는 대변에 있지만 원래 계정은 증가할 때이고 감소할 때는 반대편 계정에 적는 거예요. 따라서 외상매입금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부채의 감소로 들어갑니다. 아까 부채가 대변이었으니까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을 적고요. 90만 원.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선 현금이라는 자산이 지급했으니까 감소했죠. 자산은 원래 차변이지만 감소하니까 대변에 적어요. 따라서 이쪽에는 현금. 해서 90만 원. 이렇게 붕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보시면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교환 거래라고 봐야죠.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의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가 교환 거래고 자산 부채 자본에서만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해볼게요. 영일 상점에서 상품 48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했다라는 건 샀다라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그럼 우리 회사에 생기겠죠. 자, 상품은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을 적는 거예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현금이 나갔겠죠. 현금은 자산인데 그게 지급이 돼서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 즉 대변에 적게 돼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부채 증가, 죄송해요. 자산부채 자본만 왔다 갔다 했죠. 따라서 이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환 거래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붕괴도 좀 이해되셨을까요?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보면 조금 아마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좀 머리 좀 식히고 들어가게 지금 7시 53분이니까 그러면 8시에 이어서 6번부터 14번까지 또 설명해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보험료라는 비용이 생겼네요. 자, 비용의 발생. 비용은 어디예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적게 돼요.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차변에 보험료. 요거 제가 비용의 발생 이런 식으로 적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적는 거고요. 붕괴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적진 않아요. 그냥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적으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은 드립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생겼죠. 그래서 35만 원. 그래서 요거는
한쪽 계정에 수익 비용이 생겼죠. 그래서 손익거래예요. 여기 손익거래. 아까는 자산부채 자본만 있었지만 지금은 보니까 비용이 생겼어요. 이런 걸 손익거래라고 해요. 자, 7번. 영업용 건물에 이달분 임차료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임차료는 비용이었죠? 자,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차변에 임차료 비용 발생 65만 원,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요인이죠.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 거래 또한 한쪽 계정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으므로 손익거래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이자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이자면 이자 수익일까요? 이자 비용일까요?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이자 비용이겠죠.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적겠네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를 했죠. 따라서 차변에 이자 비용의 발생 15,000원,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15,000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고, 이 분계 또한 한쪽 계정에서 비용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손익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예입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기예금 우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은행에다가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게 정기예금을 하는 건데, 예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자가 생겨요. 그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을 받아서 보통예금에 돈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은 어디예요? 대변. 그럼 대변에는 이자 수익을 적을 거고요.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에 예입이 되니까 증가가 이루어지므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따라서 한쪽 계정에서 역시 수익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 또한 손익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빌려주고 집세를 현금으로 받다.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건물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집세를 받은 거는 임차료일까요? 임대료일까요? 우리가 임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고, 임대료는 수익이었어요. 따라 수익의 발생 대변에 적을 거고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죠. 따라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 수익 발생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괄호가 빠졌네. 이 거래는 한쪽 계정에서 수익만 발생을 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손익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11순서부터 또 진행을 해볼게요. 단기대여금 45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자, 이번에는 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단기간, 즉 1년 안에 돈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따라서 자산인데요. 이 자산이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자산이 사라질 때 대변에다 적죠. 따라 단기대여금을 이따가 대변에 적을게요. 일단 먼저 적어놓고 볼까요? 자산의 감소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 이자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겠죠. 이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은 원래 계정이 어디예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따라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 요거는 수익 발생이에요. 해서 9,000원. 그럼 우리가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45만 9천원을 받았겠죠? 이게 차변에 요렇게 45만 9천원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게 분계예요. 자, 한쪽 계정에서 자산의 감소도 일어났고 수익의 발생도 일어났어요. 한쪽의 대변에서, 그쵸?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래가 바로 혼합거래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것만 일어나는 건 교환거래지만 지금은 보면 한쪽에서 자산의 감소도 일어났고 수익의 발생도 같이 일어났죠.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해요.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단기 차입금 84만원과 그 이자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단기 차입금은 단기간 안에, 즉 1년 안에 돈을 갚을게요 라고 하고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즉 부채인데 이 부채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원래 부채는 어느 계정이에요? 부채는 대변이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 즉 차변에 적히게 돼요. 따라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적을 거고요. 그 이자라고 한다면 차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자를 더해서 주게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에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이 두 개의 합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따라서 현금이란 자산이 지급하면서 나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대변에 현금을 적게 됩니다. 자, 분계 바로 적어볼게요. 공 하나가 빠졌네요. 그러면서 아까 차변에 그 이자는 이자 비용, 이 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해서 이 두 개를 합한 만큼을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84만 원이었고 12,000원, 85만 2천원. 이렇게 되네요. 자, 한쪽 계정에서 부채랑 비용 둘 다 발생을 했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바로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종류는 혼합거래가 되겠죠. 자, 13번. 상품 계정에는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혼합거래, 대체거래 이런 거 지금 손익거래 이런 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3분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2분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므로 나중에 이제 분계는 조금 다르게 처리할 겁니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3분법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상품 98만원, 원가는 80만원짜리인데 98만원에 팔았대요. 그러면서 대금은 월 말에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을 사들여 와서 상품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겠죠. 따라서 대변에 상품 자산의 감소가 생깁니다. 원가대로 일단은 적어서 원가가 나간 걸로 처리할게요. 근데 우리가 원가대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쵸? 이것을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해요. 따라 대변에 수익의 발생이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 발생이 생깁니다. 얼마가 더 붙여서 팔았나 봤더니 18만원을 붙여서 팔았네요. 그렇죠? 98만원에 팔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돈을 받았나 봤더니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대요. 우리 상품을 매출하면서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무슨 계정이라 했죠? 외상 매출금. 아까 미수금 살짝 들은 것 같은데 걔는 상품이 아닐 때예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는 미수금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판 게 상품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 외상 매출금으로 적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금액은 98만원. 이렇게가 될 거고, 한쪽 계정에서 자산의 감소와 수익 발생이 둘 다 일어났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혼합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상품을 팔을 때 이익을 붙여 파는 게 원래 정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아까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듯이 상품이 안 나가는 상품은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고가 쌓이면 악성 재고가 되고 더 두면 상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테니까요. 왜 간단히 생각하면 과일 가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실걸요? 과일을 예를 들어서 한 개 1,000원 하던 게 예를 들어 좀 오래되면 과일이 시들시들해지면서 막 떨이로 싸게 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일단 재고, 즉 쓰레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좀 빨리 파는 거죠. 빨리 파는 게 아니라 일단 가치를 좀 싸게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렇게도 판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상품을 항상 이익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상품을 8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런데 원가가 98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품은 원래 자산이지만 얘를 매출해서 사라지게 되니까 대변에 상품이 빠져나가야겠죠. 따라서 대변에 상품 역시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근데 원가가 얼마였냐면 98만원이었어요. 98만원. 그러면서 매출을 했는데 원래 원가가 98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나 봤더니 상품을 80만원에 팔았거든요. 그럼 내가 돈 받은 건 얼마에 받은 거예요? 80만원 받은 거죠. 따라서 현금은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는 얼마가 생기느냐? 80만원이 생기겠죠. 자, 근데 자세히 보자고요. 일단 상품은 원래 98만원짜리였는데 우리가 8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딱 봐도 손해죠. 그쵸? 상품을 매출하면서 손해를 봤거든요. 따라서 아이고 뭐야 상품 매출 손실이 되겠죠. 따라서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고 비용은 차변에 적는 거예요.
따라 차변에 상품 매출 손실이 들어갈 테고, 얘는 비용의 발생, 금액은 얼마 차이 나나 봤더니 18만 원이 차이가 났네요. 그죠? 자, 분계는 이렇게 했고요. 얘를 보니까 한쪽 차변에 자산과 비용 둘 다 들어있죠? 따라서 이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분계까지 한번 쭉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는 제가 밑에다가 이 차변, 대변 거래의 종류라는 칸을 두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해 보시면 됐었고요. 만약에 아직 설명을 듣느라 표시를 못 해보신 분은 집에서 한번 천천히 분계를 해서 혼합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 한 번씩 더 적어보시면 공부용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4번 문항은 다음 문장을 보고 처리할 적당한 개정 과목을 기입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 내드렸던 게 요거 한 번씩 보고 오세요 라고 했던 거를 한번 체크해 볼 겸 한번 이 문항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권, 지폐나 주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뭐 간단하죠. 현금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쪽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눈에 좀 잘 띄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좀 눈에 띄죠? 자, 두 번째.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입하는 예금. 자, 이거는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회사는요, 보통 10,000원, 20,000원 가지고 거래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또는 몇억 원, 이렇게 단위가 거의 큰 단위들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면 사실 현금으로 바로 주면 되겠지만, 큰 돈의 단위일수록 현금으로 주기엔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걱정도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하고 먼저 거래를 맺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은행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넣어 놓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이용을 할 때 수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 수표를 뭐라고 하냐면 당좌수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좌수표를 거래처에다 써주면 그 거래처가 그 당좌수표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돈을 넣어놓는 예금은 당좌예금이 되겠죠. 근데 당좌예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좌예금에 돈을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또는 1억을 넣었어요. 근데 거래를 하다 보면 딱 1억까지 쓰지 않고 더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은행하고 먼저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억까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1억 5천까지 돈을 빼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거래를 맺기도 하죠. 예를 들어 우리 통장 중에 마이너스 통장 아세요? 마이너스 통장은 돈이 없어도 일정 금액만큼은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쨌든 은행에다 돈을 갚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당좌차월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계약을 맺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있다라는 것도 먼저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3번.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단 1년 이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단기라는 단어가 들어갈 테고, 얘네들을 뭐라고요?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금융상품들이죠.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4번.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공채 등을 구입하면 회사에서는 돈이 좀 남으면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때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어떤 경우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해요. 자, 5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때 발생하는 채권은 뭘까요? 외상, 매출, 금이겠죠. 그쵸? 자, 상품을 매출하고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타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이유가 왜 발행을 할까요? 상품을 매출한 것에 대해서 어음의 만기일 날 돈을 갚겠소 라는 증권을 준 거예요. 따라서 이 어음을 받으면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받을 어음. 자, 그 다음에 7번. 차용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줬대요.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걸 무엇이라고 해요?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 빌려줬대. 죄송해요. 이거 잘못 적었어요. 대여금이라고 하겠죠? 헷갈렸네. 그죠?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여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돈을 빌렸다면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차용증서를 내가 쓴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네요. 그러니까 대여금이라고 봐야 돼요. 자, 8번. 상품 이외에 비품, 토지, 건물, 단기 매매 증권 등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매각은 팔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 이외라는 단어예요. 상품일 때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지만 상품이 아닌 것을 팔았을 때는 미수금이 됩니다. 아직 내가 못 받은 돈이다 라고 해서 미수금이라고 적어요. 자, 9번.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 이거 뭘까요? 외부로부터 물품을 샀어요. 상품이죠. 그죠? 우리가 내가 쓸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인 것이라고 한다면 비품이겠지만, 그러니까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물건을 샀다면 비품이겠지만 지금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가 목적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산 거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미리 먼저 지급을 했대요. 그럼 무엇이라고 하느냐? 선급금이라고요. 먼저 지급한 돈. 점포, 창고, 기숙사, 공장, 건물이죠? 건물. 업무용으로 쓰는 책상, 의자, 컴퓨터, 금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한다? 비품. 자동차 등의 육상 운반구를 구입하면,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요, 자동차, 자전거, 어쨌든 이런 운반구들은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14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채무는 외상 매입금. 그쵸?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 부채가 되겠고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죠. 따라서 지급어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경우도 부채라고 봐야죠. 상품 이외에 비품이거나 건물이거나 토지거나 단기 매매증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자,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무조건 외상매입금이 아니고요. 상품 이외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지급을 한 돈이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품이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외상으로 샀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상품을 샀을 때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급어음을 발행을 하게 되지만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이 아닌 건데 외상으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그러더라도 지급어음을 쓰면 안 되고요. 미지급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17번. 차용증을 써서 주고 돈을 이번엔 빌려왔대요. 뭐예요 이거? 차입금이죠. 상품을 매출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았대요. 먼저 받았어요. 선수금.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면 요것도 좀 적어볼 걸 그랬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면요. 내가 돈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조금 헷갈리죠? 자, 이거예요. 아직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학원에 등록할 때 원래 우리 자부담금을 내시죠. 그쵸? 학원비를 내시죠? 그러고 학원이 만약에 시작하는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직은 9월 16일이니까 그 거래가 성립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있죠. 그쵸? 취소하면은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선수금은 내가 받은 입장, 즉 학원 입장에서는 부채겠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네요. 자, 선급금의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요것만 좀 짚고 다시.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이번엔 학원생의 입장이에요. 아까 똑같은 경우인데 학원생의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 즉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취소를 하는 경우예요.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뭐다? 자산이다. 그럼 요 선급금, 선수금 안 헷갈리죠? 자, 19번. 상품을 매출하고 생긴 이익. 여기 딱 그대로 상품, 매출, 이익. 그쵸?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면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받는 거니까 수수료, 수익. 이번엔 수수료를 지급하는 입장이면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건물주라 집세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임대료. 얘는 수익이에요. 자, 집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료라고 하죠. 이거는 역시 집세니까 비용이 되겠죠. 이거요. 건물주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쓰시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쓰는데 임대료라고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료 이렇게 쓰고요. 예, 헷갈려 하세요. 그만큼. 예, 본인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자를 받으면 이거 볼까요? 그렇죠.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비용이 돼요. 금액이 적은 잡다한 이익, 잡이익.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 폐품 팔았다. 잡이익. 예전에 저희가요, 학원이 저기 장군갈비 저쪽에 이제 중곡동에 다른 위치에 학원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 일이긴 한데 학원을 이전을 하면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원래 있던 책을.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이 총 84년도에 처음 이제 개원을 했고 정식 인가 받은 게 89년도에 정식 인가를 받았어요. 꽤 오래된 학원이죠.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있다가 한 뭐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네요. 그죠? 그러다가 학원을 이전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책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 책들을 다 싸질머지고 올 수는 없으니
또 뭐 거기 이제 컴퓨터라든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고물상을 불렀어요. 감사하다고 일단 인사를 받으면서 돈을 꽤 많이 받았네요. 근데 그거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때만 일어났죠. 그런 건 잡이익이에요. 이해되셨죠?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다. 이거 뭐예요? 급여. 급여는 수익이다? 아니요. 비용이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승차권 구입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했다 라고 한다면 여비나 교통비네요. 그쵸? 그래서 여비, 교통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인터넷요금, 엽서대금 이런 거 뭐다? 통신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를 납부한 거 이거는 수도광열비. 장부, 잉크, 필기구 요거 금방금방 써버린다 라고 했죠? 따라서 내가 만약 자산으로 생각할 거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아니야 이거 빨리 써버리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릴래 라고 한다면 소모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모품이라고 한다면 자산인 거고요. 소모품비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처리법이면 소모품으로 처리하고요. 비용처리법이면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요. 회사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방침이 다를 테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32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등을 지급하면 보험료죠? 광고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것은 광고선전비라고 불러요. 상품을 판매할 때 운임을 지급했다. 이거는 운반비가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상품을 매입할 때는요. 그러니까 사올 때 운임이 든 건 어떻게 할까요? 뭔가 다를 거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냥 상품의 원가에 더해요. 그러니까 매입 원가에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할 때 운임을 지급한 것만 운반비로 처리를 해요. 자, 35번.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회에서 회비 등을 지급한 걸 무엇이라 하느냐? 재산세, 뭐 매년마다 내죠. 그쵸? 자동차세, 마찬가지죠? 상공회의소 회비라고 한다면 뭐 매달 또는 매년마다 낼 거예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매달마다 매년마다 내는 것들을 무엇이라 하냐면 세금과 공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또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사면요. 취득세를 내거든요. 이 취득세는 뭘까요? 이거는 만약 건물을 샀을 때의 취득세다. 예를 들면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건물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건물을 살 때 한 번에 안에서 들어간 돈이고 그런 경우는 매입원가에 더하기 때문에 그냥 건물 가격으로 더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건물, 기계장치 등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수선비라고 해요. 신문 구독료, 잡지 구입비 등 기타 금액이 적은 비용을 지급하며 신문 구독료나 잡지 구입비 이런 것들은 도서 인쇄비라고 해요. 책을 사거나 명함을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은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소한 손실, 잡손실이 되겠죠? 영업을 개시하고 최초로 투자를 한 거, 원래는 이런 것을 원시 투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게 분계로는 어떻게 적게 되냐면 자본금이라고 적으실 거예요. 원시 투자? 아니, 죄송해요. 원시 출자. 자, 기업주가 가져간 금액의 회계기간 중 처리는 보통은 이런 것을 인출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출금은 굉장히 사실은 자주자주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 임시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인출금이란 계정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기업주가 그냥 차린 개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차린 회사니까 자기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빼서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자본을 감소로 처리하게 되면 인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자본의 증감이 너무 지저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자본의 증감 요소를 거기에 이제 처리를 하다가 결산일날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원래 개인 기업의 회계인데요. 법인에서는 기업주가, 그러니까 뭐 기업주라고 해봤자 뭐 사장님 또는 뭐 회장님이 자기 회사에서 돈을 막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격이라는 그 인격체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라고 해도 자기가 돈을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인출금이란 단어를 쓰는 대신에 그렇게 기업주가 가져가서 쓰는 돈은 이제 가수금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2급 기준으로 그냥 인출금이라고 해서 적을게요. 결론적으로는 자본의 감소 요소가 되는 사항이겠고요. 이렇게. 자, 각각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쫙 봤었던 거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번씩 풀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계정이 있었나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거래를 분개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도 드렸고 분개도 살짝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동안 시간을 들여서 한번 분개를 해보실 시간을 드려볼게요. 1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들만 푼다라고 한다면 5분 정도 드리면 풀 수 있는 것만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5분만 시간 드려볼게요. 현금 8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 분개는요. 차변에 일단 회사 입장에선 현금이 생겨요. 그래서 현금 80만원 그러면서 대변에 회사 입장에서 자본금이 생겼죠. 자본금 80만원 이렇게 적게 됩니다. 물론 요 분개에서 자산의 증가 뭐 이런 건 안 적어도 되지만 지금은 아직 초반이니까 제가 적을게요. 자본금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분개할 땐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자동차세 12만원과 재산세, 제가 이거죠. 재산세 3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자동차세랑 재산세는 뭐예요? 세금과 공과금이죠. 따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산일당 비용의 발생이 되겠고요. 두 개 합하면 얼마죠? 50만원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50만원 이렇게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상품 1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거예요. 금액은 150만원 증가했겠네요. 대금 중에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고요. 100만원. 잔액은 외상으로 지급을 했으므로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이거는 부채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150이었으니까 100만원을 뺀 50만원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자, 4번.
장부 및 용지 등의 문방구 용품 8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장부나 용지 어때요? 금방금방 쓰죠? 따라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저는 처리할게요. 8만 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을 거고요. 8만 원. 또는 내가 소모품이 금방 쓰는데 무슨 자산이야, 비용으로 처리할 거야 라는 회사의 방침이라면 차변이 소모품 B라는 비용의 증가가 됩니다. 비용이 발생이겠죠? 이거는 둘 중 하나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5월하고 앞에 달았어요. 자, 5번. 점포에 대한 집세를 현금으로 받다. 자, 현금으로 받는 집세라면은 임대료, 즉 임대료는 수익.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생길 거고요. 35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임대료, 수익의 발생 35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6번. 전기요금 35,000원과 수도요금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묶어서 처리하냐면 수도광열비라고 처리합니다. 따라 차변에 수도광열비 금액은 비용의 발생이 되겠네요. 금액은 35,000원, 25,000원 합하면 6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고요. 6만 원. 자, 7번. 상품 85만 원, 원가는 70만 원인데 매출하고 대금은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대요. 자, 일단 우리가 3분법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실무상으로는 2분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2분법으로 할게요. 그럼 원가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 수익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품 매출이란 수익이 85만 원이 생기면서 현금으로 50만 원 받고 외상으로 잔액을 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적으니까 지금부터는 2분법으로 설명할게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5만 원. 그러면서 죄송해요. 차선에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날 테고요. 50만 원.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나머지가 50만 원이니까 35만 원이네요. 8번. 단기 대여금 60만 원과 그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다. 일단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지만 자산이 없어지니까 대변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60만 원 일어날 테고요. 이자가 발생을 했죠. 따라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생겨요. 2만 원. 이거를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차변에 현금 자산의 증가. 얼마냐? 62만 원이 되겠죠? (9번)
창고에 보관 중인 빈박스 및 폐품을 3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다. 자, 일단 회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요. 3만 원.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폐품 파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면 잡이익이 되겠죠? 아까 그래서 폐품 얘기했던 게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우시라고. 자, 점포용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화재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비용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대간의 현금 자산의 감소가 15만 원 일어났겠네요. 자, 분계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정리 다 하신 분은요. 지금 8시 53분이기 때문에